앞으로 125bp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고 연준의 피버팅이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자, 피벗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과연 언제 피버팅 하는가? 가장 간단해요. 연준이 피버팅 했을 때 그 시점들을 쭉 74년부터 지금까지를 모아봤는데요. 일례로 표는 이렇습니다. 1974년 7월 달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11%로 당시 고점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8%. 결국 금리가 물가보다 높았다는 거죠. 8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축이 들어갔을 때 꼭지가 16.5% 기준금리였는데 당시 물가의 피크가 11%. 여전히 높았죠. 그런 식으로 A와 B를 전부 감해 봤어요. 2019년 7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상승 기간에 연방기금리 고점이 2.5%, 당시 물가도 1.5%가 돼야 꼭지를 찍어야만 금리가 인하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연방기금리가 3.25%, 11월 FOMC 초에 있을 FOMC 이후에는 4%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0.75%포인트의 금리 상승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 한들 미국의 PCE 물가가 6.3%입니다. 4%보다는 높죠. 이게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이게 역전됐을 때 항상 피벗이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피벗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 되냐가 좀 다르지만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앨런 그리스펀이 의장이었을 때와 파월 의장이 의장이었을 때 연준의 색깔이 다르다. 포워드 가이던스냐, 데이터 디펜던트냐, 선행성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전부 다 확인하는 후행적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느냐. 지금은 후행적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후행적이라는 것은 안전하지만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2020년 3월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고용 수준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건 차트로 보여드린 겁니다. 미국의 취업자 수가 2020년 2월 달에 1억 5천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을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이 취업자 수로 신규로 나왔었는데 최근 9월 달 수치를 보면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다 보면 고용이 팬데믹을 다 회복하고 취업자 수가 신규적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게 이미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 경제활동 참가율.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갭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에 들어갈 잠재적인 인원들이 많다. 그게 현재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고 또 오른쪽은 분야별로 나눠봤을 때 전문직이라든지 운수 및 창고, 제조업, 금융 전부 다 이전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자리 수를 다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넘었어요. 넘쳐나요. 그런데 이 레저 및 호스텔리티라는 접대 관련된 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접대 관련된 일자리의 수요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비틀어 볼까요? 왼쪽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거는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 경제 참가율은 이미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어요. 더 이상 회복하기에는 넌센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이 레저 및 접대 관련된 기업들의 고용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해석인데 저는 아마존고를 보자. 이미 무인 점포가 대세가 됐고 많이 대치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키오스트 같이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대원 없이도 우리가 주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봤을 때 이미 지금이 미국 고용시장의 뉴노멀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보면 더 회복적으로 탄력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확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탄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이 좋아서 계속해서 긴축합니다라는 스탠스가 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물가입니다. 물가도 제가 전망을 한번 해봤어요. 이 빨간색은 현재 원자재 가격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쭉 그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헤드라인이 이렇게 꺾인다는 것이죠. 자, 그 수준이 5%냐, 6%냐 논란은 있습니다. 내려오는 속도에 대해서. 하지만 피크아웃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 그린스펀이었으면 물론 40년의 최고치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없었겠지만 아마 미리 천천히 선회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유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기를 해봤던 파월의 연준은 이런 카드가 없다는 것이죠.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오펙 플러스 이번에 오펙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건데 일간 200만 배럴의 감산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 자, 이것도 예측 불가능하죠. 오펙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선택을 해서 감산의 폭을 늘리고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변수가 워낙 난무하니까요. 자, 이게 간밤에 지난 날이죠. 발표됐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보도자료입니다. 보시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냐? 첫 번째 에너지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1.1%. 그 다음에 보시면 가스 서비스, 유틸리티가 2.9%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운송 서비스하고요. 메디케어 서비스하고 쉘터,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꽤 끊임없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코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이미 예고하고 있다. 헤드라인과 코어가 올해는 여전히 헤드라인이 높죠. 유가에 따라서. 근데 내년부터면 연준이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역전되고요. 2024년에 좀 좁혀졌다가 2025년에 다시 역전됩니다. 오른쪽으로 제가 도식화 해놨습니다. 올해 그 갭이 연간 전망치로 약 1%포인트 정도 헤드라인 높다가 내년부터 바뀐다. 그런데 항상 바뀌었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 음영이 경기 침체였고요. 패턴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핵심을 뺀 겁니다. 경기 침체 바로 초입에 보면 이렇게 급등해요. 급등합니다. 지금 급등했죠. 그러면 경기 침체 오면 급락한다.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로 볼 수 있겠지만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에 의해서 연준의 피버팅도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서서히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FOMC 의사록입니다. 이게 한 12페이지 중에 10페이지 정도에 달려 있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면 too much action이라는 얘기 나오고 too little ac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연준 내부에서도 우리 너무나 긴축적으로 가서 혹시 경기 침체 오면서 나타나는 이 코스트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발언이 있었고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 지금 잡을 때 제대로 안 잡아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른다.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한번 기성이 있으면 잡히지 않는다. 라고 연준 내부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의사록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데이터를 보실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꺾였다는 거. 1년치도 장기 5년치도. 그래서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 블랙박스죠. 연준이 바라보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는 이제 달러입니다. 희망 고문 얘기를 했었고요. 자, 현재 달러가 강한 이유는 역시 유럽의 경기 침체라는 것이 이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 통화들인데요. 보시면 여기 엔화 13.6%, 캐나다 달러 9.1%를 제외하고 대부분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스웨덴 코로나, 유로화까지 대부분 유럽의 통화들이 달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유럽의 내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탈리아부터 영국까지는 지금 왔어요. 그런데 아직 독일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주목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예요. 2012년도에 피그스 위기 아시죠? 남유럽 위기. 유럽이 망했어요. 그때 보시면 이탈리아가 문제였습니다. 이탈리아 그때는 급등했는데 영국이라는 독일 금리는 하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남유럽 위기로 망했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 같이 가는데요. 동조해요. 저는 부채 리스크가 크레딧 리스크, 독일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ECB가 비자 발적 긴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니면 차트적으로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달러 요건. 왼쪽은 이제 중국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의 금리 차가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두 국가 간의 사이즈는 비슷해졌지만 이데올로기가 다르잖아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이 금리 차이에서 이동하는 자금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율은 항상 반응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달러 대비 7위안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7위안 이상에서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차트는 가로측은 국제유가고요. 세로측은 달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포도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예요. 달러가 강하면 유가는 하락했고요. 달러가 약하면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 이런 이례적인 현상들이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달러의 강세 요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가지 경제 선행지수이죠. 네, 이 경제 미스프린트입니다. 네, 경제 선행지수인데요. 제가 꼭 네 가지를 한번 추려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기준을 추려봤었냐면 전 세계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선행지표입니다. 보시면 한국의 수출 금액이에요. 2008년도도 여전히 선행지성이 있었고요. 한국의 이 500억 달러라는 게 되게 중요한 볼륨이었는데요. 이것을
타이피하고 올라가게 한 단계 한국의 수출 금액이 레벨업 됐을 때 전 세계 주가 지수도 한 단계 레벨업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꺾어지면 보면 여전히 한국 수출 금액도 내려가고 있다. 전망이 좀 불투명하죠. 왜냐하면 IMF도 그랬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90년대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빨리 일어났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만 어려웠고 전 세계는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환율을 바탕으로 수출이 잘 돼서 빨리 이겨냈습니다. 네. 2008년에도 미국 때문에 큰 샥이 있었지만 옆에 중국이 있어서 빨리 이겨냈어요. 지금은 환율이 높지만 빨리 이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 수출 금액의 턴어라운드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경기 선행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OECD 경기 선행지수. OECD의 토탈이기 때문에 약간의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 대부분 변곡점마다 선행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리쇼링과 결부된 선행지표. 비국방 내구재 수주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비슷해요. 최근 주가지수는 먼저 꺾였는데 내구재 수주는 리쇼링 정책으로 인해서 좀 덜 꺾이곤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꺾이냐에 따라서 저는 경기의 침체 가능성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여전히 심리지수는 전 세계 주가지수뿐만 아니고 미국의 최근에 이렇게 좀 이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수출 금액, OECD 경기 선행지수 매월 발표됩니다. 미국의 비국방 내구재 수주,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네 가지 경제를 먼저 선행하는 이 지수들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도 꼭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 결국 연준은 갑작스럽게 바뀔 겁니다.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한 번쯤은 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달러 추세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선행지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4가지는 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9월 이제 CPI 발표되고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네.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급등이라는 표현이 맞죠. 네, 이게 왜 이렇게 급락했다 급등을 했는지 네. 궁금하고 하웅 씨 이제 급등하는 거 보면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딱 2가지는 아니겠죠. 네. 그래, 네. 이제 털고 나가자. 네. 올랐으니까. 네.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제 네. 다시 좋아지나 봐. 네. 자,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급등의 이유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양지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젠 패시브 자금들, 기술적인 매매들이 상당 부분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2%의 터치 순간 갑작스럽게 들어올렸다는 수급은 결국 어느 정도 레벨 다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한국도 뭐 꼭 비슷하진 않지만 비슷한 메커니즘이 연결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한국은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왜냐면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서 보면 아직도 이 저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자, 그게 급등의 이유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참 중요한 거죠.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빨리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제가 오늘 합리적 의심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네. 이전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합리적 행동을 지금부터 하자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고 연준의 피버팅이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급등한 종목 보니까 많은 분들의 애증의 종목. 네이버 4.42%, 네. 카카오 8.67% 네. 올랐습니다. 네. 야, 이 인터넷 섹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네. 팬데믹과 엔데믹을 갖고 구분할 때 팬데믹 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엔데믹이 되면서 그의 성장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실제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동력 상실 또 외사들의 셀리포트를 감안해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무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성장 동인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은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판이 바뀌었잖아요.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뭔가 레짐 체인지가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의 부침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침이 지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 전반적으로 업앤다운이 있고 하단에 견고한 확인이 된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도
하단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처럼 간헐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우려감은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잘 나갔던 친구가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회의감은 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합적인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던 것처럼 그래도 지지 세력은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는 곧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문제는 매크로 측면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까요? 대만이요. 2003년도에 1인당 GDP가 일본과 한국한테 역전당했어요. 2003년에 우리가 드디어 대만을 역전했거든요. 올해 역전됐어요. 다시. 대만에는 TSMC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극명하게 명암이 아닐까. 미국의 리쇼링 정책의 명감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한국의 물론 디램의 수급이라든지 아직까지 반도체의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미국의 이 리쇼링 정책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큰 변화 속에서 삼성전자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 원래 연준이 우리 이제 남은 게 2번 남았죠? 금리 인상이. 네, 11월 달하고 12월 달. 예상했던 거는 원래 75bp랑 50bp. 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이제 4.5% 정도 맞추는 게 우리의 예상치였는데 이제 이번에 CPI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75bp 2번을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랑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당연히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많이 좀 오른 게 있지만 결국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연준의 11월 달에 얼마를 올릴 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터미널 레이트, 맨 마지막에 최종 목표 수준은 어딜까? 4.5인가? 5인가?가 되게 중요한 논의점이에요. 일단 11월 달은 0.75%포인트,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75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CME 선물에서는 100bp의 상승률도 상당 부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색된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가 되는 겁니다. 4자라는 숫자를 보는 거죠. 코스트가 4%인데요. 성장률이 4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역시 기업들의 어닝은 옥석가리기가 있을 거고요. 자, 12월 달이 문제인데요.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죠. 여전히 헤드라인과 코어의 역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헤드라인에 피크아웃에 무게를 주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거냐, 아니면 코어가 올라가는 것에 방점을 찍고 여전히 긴축할 거냐, 투머치 할 거냐, 투리드 할 거냐의 논의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제 가이드라인은 12월 달에는 빅스텝 50bp를 하지 않을까, 50 베이스 포인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125 BP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죠. 한국은행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빅스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사실은 기존에 얘기했던 거는 베이비 아니었나요? 베이비로 계속 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게 또 빅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할 텐데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땡기신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아프죠. 좀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 미리미리 좀 체크를 지금 해둬야 될까요? 네. 저번 영상에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빚이 없잖아요. 아, 네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빚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빚이 이거 없는 게 편집하지 아니라 말아주세요. 빚이 없어요. 성격. 네. 성격. 그런데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빚이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카카오뱅크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네네네. 지금 6% 중후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적어도 앞으로 금리를 한 발짝 두 발짝 더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두 자릿대예요, 두 자릿대. 10%의 마통의 금리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아, 대출금리 네. 10%?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10%면 뭐 저도 뭐 제가 중간 정도로 본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할 수 있죠.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행권은 4% 중후반인데요. 카카오뱅크는 가상금리가 있으니까 6% 중후반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연동금리니까 콜피스 연동이니까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당장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세 번 더 통화정책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9% 후반에서 10%대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저조차도 계속해서 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싶죠. 그래서 더 옥죄이게 저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넓히는 보다는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수그러든다는 것은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출을 하신 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만약에 이제 현금을 좀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부동산에서도 뭐 오피스텔이라든 지산이든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대출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금매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금매는 이미 시작됐고요. 저희 업라이즈 자랑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업라이즈에 최부심이라는 최상우 위원이 이제 현장에 임장을 해요. 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원의 어느 지역이 떨어졌다. 강남의 어느 지역이 진짜 호가가 10억 떨어졌더라. 직접 갑니다. 가서 쭉 동태를 살피는 컨텐츠들이 지금 엄청난 인기예요. 그걸 보면 금매가 막 나오고 있어요. 금매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 금매 잡는 거를 지금 뭐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쯤에 뭐 1월쯤에 이제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금리 인상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경기 심리가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잡는 게 싼 거지만 좀 빨리 잡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 아는 분이 수원의 아파트를 되게 큰 평수예요. 그게 15억짜리인데 지금 금매로 9억 얼마에 나와서 본인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싸게 잘 샀죠. 근데 본인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몇 년만 버티면 이거 이상은 올라간다, 한가한다 하시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금매 나왔을 때 사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사느냐? 우리가 부동산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또 재테크의 하나 일환이 부동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저희 집안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번 형국의 금매를 잡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잠실 엘스가 큰 폭으로 금매가 나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잠실 엘스에서 금매를 잡으려면요. 금매란 건 뭡니까? 잔금까지 빨리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주시에다가 들어가기에는 힘들어요. 금매를 잡기 위해서는 그 단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 금매를 잡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빵 퍼센트라고 봐요. 힘들죠. 엘스의 금매는 엘스 사람이 잡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나도 정말 이 기회를 발목 삼아서 적당한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아니면 금매를 잡고 싶다는 분은 이미 전세로라도 뭐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회를 엿봐야지 다른 지역에서 이 금매라는 시기가 가장 급박한 이 매물을 타 지역에서 잡을 가능성은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야, 엘스의 금매를 잡으려면 엘스에 들어가야 된다. 마치 부동산 채널은 아니지만 호랑이 굴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네, 실제 뭐 저는 그렇게 액션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제가 근데 잠들 쳤을 때 이게 좀 빨리 잡는 것과 나중에는 어떤 거요? 그게 잡을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금매를 잡고 싶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좋은 물건이 싸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싶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잡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전략을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연동되는 거죠. 경기에 부동산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 생각이 있지만 저희 최상우 위원이 더 열심히 잘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분기 증시 이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지금 이제 이런 증시 상황에서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경거만동하면 안 됩니다. 이미 경거만동 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그렇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자라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냐면 그린스펀 연준이었으면 서서히 바뀌었을 텐데요. 파월 연준은 갑자기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자.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남들이 다 아니라고 바라볼 때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그나마 약간 학구적이지만 물가지표를 좀 구분해서 보자. 헤드라인과 코어. 환율이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얘기들이 많은데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달러 강세의 추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벌릴 때보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의 신념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심을 하되 정확히 경거망동하지 말고 일단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그 첫 단추를 한 2달 정도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크게 올랐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뭐 추가 매수를 많이 해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다들 밤 날씨 많이 추우니까 추위 조심하시고요.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신 우리 빈센트 위원님 이직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야지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회사에서 내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난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